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생명에서 고문으로 있는 이기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회사의 선택, 그리고 또 회사에서의 생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두 개의 주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아젠다를 좀 소개해 드리면, 나에게 맞는 직업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좀 같이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직업을 갖고 된 다음에는 신입사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는 게 좋을까. 그 중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상사가 여러분의 첫 고객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스페셜리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의 전문성을 갖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 마지막 제가 대학생활 마지막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드리는 팁과 그다음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직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지금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입사 지원서를 내고 회사에 지원을 할 때도 모든 회사를 다 지원하지는 않으니까 어떤 인더스트리를 지원하는 게 좋은가, 이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잘 아는 그 물리학 천재 분이 한 분 계세요. 한국에 계셨고, 당연히 이제 뭐 물리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셨고, 미국에서 MIT에서도 또 박사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대학교 교수로 남지 않고 기업체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왜 대학에 남지 않으시고 기업체에 취직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는 그냥 물리학이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까지 그걸 공부를 했는데, 학위를 받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연구할 분야가 없다라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걸 이해를 아직 잘 못하지만 학문도 그런 게 있나 봐요. 더 이상 연구할 분야가 아주 적은 것, 그런 분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 2년을 더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월급쟁이 교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월급쟁이 교수가 되나 직장 취직하나 뭐가 다르냐, 이래서 그냥 직장에 취직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할 때 좀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아쉬움을 표시하셨는데, 자기가 처음 진로를 택할 때 물리학에서 박사과정을 들어갈 때 물리학이 어떤 분야가 있고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전망이 좋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얘기해 주면서 자기가 언제 기회가 된다면 물리학과의 그 조교 같은 자리에서 그런 거를 컨설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 너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취업이 급해요. 그래서 직장을 가는 게 급하지만요, 여러분이 인더스트리가 어떠한 인더스트리를 내가 가느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인더스트리를 가느냐, 아니면 점점 슈링크, 축소되는 인더스트리 가서 일을 하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줄어든 축소되는 인더스트리에 일을 하면요, 당장 취업은 될지 모르지만 4년, 5년 지나면 여러분이 이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4, 5년 지나서 여러분은 취업에서 좋다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취업이 안 돼서 여러분이 힘든 건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지만, 그거 이상 내가 어떤 인더스트리 가서 일을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더스트리를 한번 정하면요, 인더스트리 간 이동이 별로 없어요. 한 90% 정도 이동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유통업체를 가셨어요. 유통업체를 가면 대부분 유통업체에서 돌지, 유통업체에 있는 분들이 금융권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융권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금융권에 있는 분이 제조 쪽으로 가기는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더스트리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남은 40년, 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이트, 즉 관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이 취업이 급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인더스트리 방향을 좀 정하고, 그 방향과 관련된 곳 속에 전폭적으로 지원서를 넣고 취업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취직이 급하다고 거기 망해가는 어떤 인더스트리 가시면 되게 여러분이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인더스트리인가 않는 인더스트리인가, 이것은 꼭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인더스트리가 성장할지 아닐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여러분이 직장 선배들 또는 뭐 동료들, 아니면 뭐 구글 같은 데 찾아보시면 그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인더스트리 결정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어쩌면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느 과를 선택하느냐 보다도 내가 어느 인더스트리를 가느냐가 앞으로 남은 40년을 결정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인더스트리에
기업가 이렇게 좋은 인더스트리, 성장하는 인더스트리 누구나 가고 싶지만 그런 인더스트리에 가면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직하기가 더 어려운데 어떻게 가냐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또 하나의 팁은 성장하는 인더스트리에서 퍼스트 레이어에 있는 회사, 그러니까 제일 앞단에 잘 나가는 회사, 그 회사는 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세컨 티어에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에 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보험회사에 있으면서 빅데이터 조직을 한 6, 7년 전에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때 그 조직을 세팅할 때는 어느 누구도 이게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부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험회사는 아시다시피 역시 영업이 중요하고 뭐 고객 분석이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빅데이터? 그거 뭐 처음 스타트하는 부서이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을 좀 뽑고 외부에서 사람을 채용했는데요. 그때 채용한 사람에는 30명 정도의 아주 작은 통계 컨설팅 회사였어요. 그냥 그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는 똑같은 직급으로 그냥 경력도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딱 똑같은 직급으로 왔는데 월급이 30%가 더 많더라고요. 저희 회사가요. 그래서 그 친구는 스카우트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월급을 더 우리가 회사가 올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본인 월급은 30%가 올라갔거든요. 그 친구를 중심으로 한 4명을 만들어서 제가 조직을 만들어서 한 3년, 4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직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니네 이 조직에 100날 있어봐야 보험회사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니네가 커가는 게 답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 3년,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데려왔던 정말 소규모의 컨설팅 회사에 있던 애가 다시 우리 회사보다 연봉의 30에서 50%를 더 받고 은행 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키웠던 그 직원들도 1, 2년이 지나자 하나는 쿠팡으로 갔고요. 하나는 카카오로 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이해가셨죠? 비록 산업이 성장하는 쪽의 인더스트리, 또 성장하는 쪽에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컨 티어에 있는 회사에 갔더라도 퍼스트 티어 회사로 갈 확률이 무지정 높아져요. 그런데 아무리 좋고 큰 회사라 하더라도 마켓이 점점 줄어드는 회사에 가면 그것은 되게 여러분이 나중에 먼 훗날을 바라보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거는 산업 간, 인더스트리 간의 이동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더스트리를 정하면 자기가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물리학 공부하신 그분의 아젠다를 얘기한 거 이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일 직업인데요.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해 영업하라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 책상에 앉아서 펜대 굴리고 흔히 말하는 뭐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오는 데서 일하고 싶어요. 그렇겠죠. 근데 제가 다음 편에서 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세일한 직업은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고요.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세일을 통하면 수많은 사람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네트워크가 생겨요. 이것은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제가 뒷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또 영업이 잘 돼야 회사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은 뭐 기획부서, 관리 뭐 이런 데를 자꾸 선호하시는데 저는 영업도 한번 과감하게 해보는 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특히 B2B라고 회사와 회사 간에 영업하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조직은 아주 좋은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조금 바꿔서 세일 직업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직업일 수 있다. 그 얘기도 같이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요? 자기 적성을 잘 몰라요. 나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죠. 사실 저도 제 적성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가 좀 아냐면요. 나는 모르는데 주위 사람들이 좀 압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아니면 잘 아는 친지들, 아니면 친한 친구들, 아니면 뭐 여러분이 어떤 커뮤니티에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슬쩍슬쩍 물어봐 보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어떤 분야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한번 슬쩍슬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더 객관적으로 봐요. 사실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냐? 주위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 내 얼굴을 내가 보고 있지만 정확히 못 보죠. 왜냐하면 반대로 보이잖아요, 거울은. 근데 상대방이 보는 거울은 반대로 안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더 정확히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적성 이런 게 궁금하시면 꼭 주위 사람들이 물어서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MBTI라는 게 있는데요. 이 MBTI는 적성 검사죠. 근데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풀타임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보통 간이로 한 10분, 뭐 30분짜리 이런 거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원래 FM들하고 서너 시간 이상 하거든요. 한번 쭉
그걸 해서 내가 어떤 적성의 스타일인지, 뭐 외향적인지 내향, 지향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적성 검사, 이 MBTI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인더스트리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사실 10년, 20년 후에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순간에서 최적의 예측을 해서 가장 알맞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드릴 이야기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할 건가 말 건가, 이건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연세대학교에 계신 경영학과부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 가서 경영학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케팅을 하고 싶으셨대요. 근데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많은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케팅을 공부해서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자가 있는 곳에는 놀지 마라. 이런 자기 집에 가훈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케팅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조금은 좀 다른, 그러나 비슷한 그런 쪽의 전공을 공부하셔서 학위를 받고 연구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그걸 잘한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보다 얼만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지 그거는 꼭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을 조금 제가 랩업을 하겠습니다. 랩업에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건 첫 번째, 내가 맞는 직업을 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어느 인더스트리를 갈 것인가 라는 것이고, 그 인더스트리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그걸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성장하는 인더스트리인 경우에 경쟁이 치열하면 세컨드 티어 회사를 가도 문제가 없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자기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때만이 여러분이 성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없고 적성에 맞지만 너무 많은 강자들이 있는 그런 열대 정말 우림의 강자들이 모여있는 고수들이 있는 곳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당장 여러분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먼 훗날을 바라볼 때 성공할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1부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인더스트리를 가고 내 장점이 뭐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가려는 것이 어떤 고수들이 모이는 데인지 이런 것이 좀 파악이 됐으면요, 그래서 입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신입사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신입사원의 마인드라기보다는요, 사회생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조직생활의 마인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신문기사를 보면은요, 신입사원이 입사하고 1년 미만에 퇴사하는율이 40%나 된대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 여러분이 꿈을 꾸는 공사 이런 데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10에서 20% 정도 된다 그러고요. 제 친한 친구가 삼성전자에 있는데 그 친구 말로 의하면 4년 내에 퇴사하는 율이 30% 좀 넘는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이 들어간 회사, 그리고 정말 청운의 꿈을 간 회사, 왜 이렇게 하여튼 뭐 퇴사를 할까요? 리서치한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이 대인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힘들었다. 그러면 왜 대인관계에서 힘들까요? 여러분, 기업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장님, 임원들 다 연선에 불러 모아갖고요, MZ세대는 이렇게 행동한다, MZ세대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MZ세대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라, MZ세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습니다. 저 역시 MZ세대에 대한 진짜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런데도 MZ세대가 오면 왜 MZ세대가 이렇게 불만이 있어 나갈까요? 어디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좋을지 한번 지금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이 가져야 할 마인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오늘의 주제가 잘 동의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체보다는요, 예술 분야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 비즈니스, 자기 자신의 어떤 오운 비즈니스 같은 거, 저는 이런 걸 하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얘기가 동의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뭐 조직생활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이야기 드리려고 하냐면, 제 인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책 중에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행운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영어로는 럭 팩터라는 건데요. 책이 나온 지는 10년도 넘었어요. 한 15년쯤 된 것 같고요. 한국에선 당연히 지금 팔지 않고 아마존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리처드 와이즈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심리학자는 뭐가 궁금했냐면요. 야,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정말 운이 나쁜 사람이 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리학은요, 통계예요. 그래서 100% 맞지 않습니다. 한 7, 80%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7, 80%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동의가 안 되면 다른 이제 하는 거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스폰을 받고요. 방송국에 운이 좋다는 사람 한 100명,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이렇게 모으고요. 운이 나쁘다는 사람 한 100명을 모아요. 그리고는 추적 관리를 합니다. 한 10년이었는지 몇 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추적 관리를 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 운이 나쁜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심리학자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 심리학자가 내린 결론은요, 너무 재밌는데요. 없다. 운이 좋은 사람, 운이 나쁜 사람은 없답니다. 근데 얘는 운이 좋다 생각하고 얘는 운이 나쁘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이 갖고 있는 4가지의 헤빗, 행동, 사고, 요거를 정리했어요. 4가지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사람은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회를 잡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주로 많이 하냐면 온갖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활동? 동호회 활동도 하고, 미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운동 동호회도 하고, 고등학교 동창도 만나고, 중학교 동창도 만나고,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깊진 않아요. 관계가 깊진 않지만 아주 넓은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운이 좋으냐? 이런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이해가 그렇긴 하지만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요, 온 동네 방네 결혼한다고 떠들고 다닌대요. 그래갖고 수많은 여자를 소개받는 거예요. A 모임에서도 받고 B 모임에서, 그래서 많은 여자를 사귀어요. 그리고 자기와 잘 맞는 사람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운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운이 나쁜 그룹이 결혼하는 걸 추적해 보니까 운이 나쁜 사람들은 그냥 엄마가 아버지가 소개시켜준 사람 한두 명 만나거나 친한 친구 소개시켜준 한두 명 만나고 그냥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비교해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되게 행복한데 이쪽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두 번째 뭐냐면 긍정적 사고예요. 이게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라고 PMA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즉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그룹을 추적했으니까 똑같은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냐면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은 크게 안 다쳤고요. 경미했어요. 그런데 이 운이 좋은 그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차만 조금 스크래치 내고 아무도 안 다쳤네. 역시 나는 운이 좋아. 사고가 나도 난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사소한 사고가 나거든. 역시 나는 운이 좋아. 오늘 엄청 기분 좋은 날이다. 화이팅! 이러고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고가 났는데 운이 나쁜 그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침에 차 안 몰려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차를 몰고 가라 해서 그놈의 회사가 문제야. 또 나오려는데 엄마가 잔소리했거든. 엄마 때문에 온갖 불만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운이 좋은 그룹은 그런 사건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요. 이 사람도 운이 좋은 그룹이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운권 추첨을 해요. 근데 운이 좋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행운권이 항상 잘 돼. 나는 정말 운이 좋거든. 이렇게 얘기하고요. 운이 나쁜 그룹에 있는 사람은 나는 해봐. 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한 거죠. 이 심리학자가. 진짜 그런지.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확률론적으로 양쪽이 똑같았어요. 근데 뭐가 달랐을까요? 운이 좋은 그룹은 행운권 트라이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온갖 곳에 다 행운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턴이 많겠죠. 여기는 한두 개 하고 안 해. 그게 가장 큰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은 그룹에 있는 애들은 변화와 시도를 엄청 하더라. 근데 운이 나쁜 그룹은 한 번 해보고 말더라. 이제 마지막 거는 이 심리학자가 결국에 밝혀내지 못했어요. 이유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는 하는데 왜 그런지는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그건 명상이었어요. 운이 좋은 그룹은 명상을 되게 자주 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5분씩, 3분, 5분씩 이렇게 매일 명상을 한대요.
근데 왜 명상하는 사람이 운이 좋은 그림이 나타나고 운이 좋아질까? 그걸 밝히지 이 사람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크게 네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건 책에 있기는 한 건데, 회사는 착한 사람을 원할까요? 강한 사람을 원할까요? 악한 사람을 원할까요? 약한 사람을 원할까요? 그렇죠? 정답은 다 아실 거예요. 강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 그렇죠? 추진력이 있고 일을 열심히 잘하는 강한 사람을 원할 거예요. 예, 그건 다 아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원하는 사람은 어떤 걸까요? 나머지 세 개가만 있다면 어느 걸 원할까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약한 사람. 아이러니하게도요, 정답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악한 사람이에요. 왜 기업은 악한 사람을 원할까요? 착한 사람보다. 이렇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했지, 완전히 없애고 가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가 있지만 그 리스크를 안고 더 많은 베네핏을 위해서 그걸 어떻게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하는 게 비즈니스예요. 근데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면 법조항이 있어, 규정이 있어. 그러면 넓게 해석해서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가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 법정에 이렇게 있지만 이거 해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서 정말 문제가 되는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런 두 부류가 나타나요. 어느 게 회사는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신입사원이고 상사에게 보고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 택할 것 같아요? 착하고 안 된다는 사람일까요? 위험하지만 테이킹 한번 해보자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하고 공격적으로 하는 것,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이제 이 세션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예는 뭐냐면, 제가 말한 네 가지 운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일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신입사원이 돼서 뭔가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상사에게 딱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사가 딱 부르더니, 야, 이거 이렇게 수정해. 이건 아니고 이거 이렇게 바꿔야 돼. 수정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가지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 또 내가 이 생각 못 했는데 긍정적으로 다 이렇게 고쳐주라고 얘기하시네. 상사님 이거 내가 고쳐야지.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네트워크 제가 얘기했죠. 이거 고치는데 혼자 고치지 않아요. 옆에 친구에 물어봐. 야,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다른 부서도 물어봐.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주위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가 본인 혼자 생각이었다가 여러 명의 생각이 더해지니까 훨씬 더 풍성해져요. 세 번째, 변화와 시도를 한다고 그랬죠? 변화는 뭘까요? 팀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2안도 있을 수 있는데 3안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갖고 1안, 2안, 3안을 만들어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상사가 얼마나 부하 사원이 기특해 보이는지 아세요? 야, 너 이런 생각도 했구나. 나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2안, 3안. 그래, 이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 이거 한번 논의해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령 상사가 기분 나쁘게 왜 2안, 3안에서 일하려니까 이렇게 얘기해도요, 주위에서 볼 때는 얘가 생각도 있고 뭔가 하려는 애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팀장 알지도 못하면서 수정하라고 지시했어. 짜증나. 이게 1번이고요. 내가 이걸 왜 뭐한테 물어봐? 내가 제일 똑똑한데. 내가 여기서 제일 똑똑한 놈인데 누구한테 왜 물어봐?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1안, 2안, 3안 안 만들어요. 하라는 대로 하지. 이 두 부류의 신입사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었지만 반드시 전자의 신입사원이 되라. 그게 사회생활과 조직생활에 여러분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입사하시면 이제 상사와 인간관계 갈등이 가장 심해요. 그래서 상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입사를 하시고 나면요, 여러분의 동료나 상사가 여러분의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입사를 하시고 나면요, 여러분의 상사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주장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은 상사를 설득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연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서로 좀 이렇게 아부하고 걔가 어떤 스타일인지, 걔가 꽃을 좋아하는지, 걔는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거 모르면 연애가 잘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걸 그렇게 다 기억한다면서 자기의 인사권자인, 자기의 상사 또는 자기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잘 분석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남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능한 신입사원이 되지 못합니다. 즉 조직에서는 똑똑한 신입사원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을 잘 설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내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또 하나의 팁은 상사를 잘 분석해라. 그리고 상사가 보는 포인트가 뭔지도 봐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프로치를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지도 항상 생각을 해라. 그리고 상사뿐만 아니라 주위 동료, 친구들, 또 여러 부서의 직원들도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어프로치를 할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더욱더 성과가 나고 또 자기 자신도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얘기를 합니다. 생활과 삶이 잘 밸런스를 맞아야 된다. 네, 맞는 말이죠. 회사 가시면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맞추라고. 근데 상사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요. 워크 앤 라이프 초이스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침 9시, 7, 6시 퇴근해요. 모든 직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 생활은 경쟁 생활이거든요. 그 중에 승진하는 사람이 있고 진급하는 사람도 있고 낙후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워크 앤 라이프 초이스를 선택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어쩔 때는 워크, 회사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거고요. 어떨 때는 또 집에 일을 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 번 맨날 밥만 먹고 일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확실하게 워크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땐 또 라이프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맞춘다고 9 to 6 맨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워크 앤 라이프를 항상 초이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회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질 때 여러분의 앞날 또는 여러분의 어떤 관계가 아주 좋게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입사원의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를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제가 얘기할 거는 이제 자기만의 스페셜리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옛날에는 제너럴리스트를 좀 많이 키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바라본 저같이 뭐 임원, 두루두루 많이 아는 사람. 그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좀 두루두루 전체적으로 알고 뭐 사람도 관리하고 조직도 관리하고 전략도 짜고 뭐 이런 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직장 생활을 갖게 되면요. 절대로 제너럴리스트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길을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경영, 경제, 환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의 국가가 막 성장해 나갈 때, 정말 막 7%, 10% 막 성장해 나갈 때는요. 제너럴리스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고 나면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스페셜보다는 전반적으로 공장 전반에 아우른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공장 전체를 설계하고 스페셜리스트가 서포팅하고 이렇게 가는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할 때는 제너럴리스트가 되게 중요해지고 그게 커리어 디벨롭, 자기가 앞으로 성장해 가는데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성장을 멈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너럴리스트는 쓸 곳이 없어요. 스페셜 전문가는 비록 산업이 성장을 멈추더라도 각 분야에 일할 스페셜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관리할 사람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많은 뭐 우리 경제 환경을 봤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산업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재편이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스페셜이면 그런 변화에 되게 잘 적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잘 적응해 나간다는 건 그런 구조조정에서 나는 피해 나가서 나의 스페셜을 갖고 갈 수가 있는데 제너럴리스트인 경우는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처음에 회사 입사했을 때 1년에 지점이 10개씩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점이 10개 생기면 지점장이 10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너럴한 사람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보다 제너럴리스트가 돼야지 빨리빨리 지점장 되고 성장했거든요. 지금은 지점이 10개씩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알다시피 공장 이런 것도 다 자동화잖아요. 관리자라는 게 별로 할 게가 없어요. 요새는 이 IT가 발달해 갖고요. 뭐 관리자가 할 걸 다 시스템이 다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스페셜리스트로의 길을 가야지 제너럴리스트의 길을 가서 나는 이렇게 커리어 디벨롭해서 이 부서도 갔다 저 부서도 갔다가 이렇게 가서 뭐 올라가야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극히 적습니다. 두 번째. 난 그래도 사장이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요?
앞으로 여러분 시대의 미래의 사장은 어떤 분야에 아주 깊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사장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 부서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에 다 소멸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률적으로 내가 경영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제너럴리스트로 길을 가겠어.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가면 롱런 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스페셜리스트로 가면 내가 경영자가 될 확률이 조금 줄 수는 있지만 엄청난 능력의 롱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실예 같은 걸 좀 들어볼게요. 신입사원이 딱 입사하면 제일 좋아하는 데가 기획자부터인데요. 무슨 기획부, 무슨 기획, 또 무슨 관리 이런 거 좋아요. 앉아서 펜대 굴리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부서에 딱 입사를 하시면요. 그 부서에 가서 선배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아, 내가 기획부서 갔는데 기획부서에 있는 뭐 대리는 이후에 뭐 타 회사로 스카우트해서 갔는지, 아니 과장은 갑자기 상무로 막 진급해서 다른 회사로 갔는지, 아니면 뭐 그냥 별 볼일 없는 애도 막 스카우트 대상이 됐는지. 그래서 막 그 부서에서 일하면 막 여러 부서로 옮겨가, 막 다른 시장으로 옮겨져. 그런 부서는 좋은 부서예요. 그 부서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서 배치를 받았는데 기획이야, 관리야, 좋아. 사람들이 막 힘도 있어, 막 파워도 있어. 근데 거기는 자기 선배들을 딱 바라보니까 회사 내에서만 움직여. 왜냐하면 기획부서 일 잘하는 애들 지금 모아놓으니까 회사 요직을 움직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시장 밖, 회사 밖에서는 밸류 가치가 없어. 이거는 되게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브랜딩은 되게 중요한데 이게 회사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시장 밖에서 브랜딩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걸 제가 셀프 브랜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자기 자신이 어떤 식으로 브랜딩이 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여러분이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내에서 인정받죠. 사내는 요만하잖아요, 마켓이.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인더스트리를 가든 그와 관련된 시장은 이만하거든요. 그럼 내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어느 부서를 가든지 그 부서의 선배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정말 관련된 부서로 잘 가더라. 한 뭐 5년만 근무하면 뭐 몇십 급씩 올려서 가더라. 이런 부서에서 여러분이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시장에서 여러분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여러분이 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산에서 그냥 핵심 부서, 산에서만 좋은 부서, 이런 부서에 만약에 여러분이 보직을 받으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이 부서에 계속 있을 것인지. 뭐 판단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입사해서 그 선배들이 주로 어떤 회사를 어떻게 옮겼는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스페셜리티를 반드시 갖춰야 되고 그 스페셜리스트가 마켓에서 시장에서 정말 먹히는, 정말 잘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부서를 키워나가면 된다. 그런데 부서는 자기 마음대로 배치 못 받으니까 뭐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스페셜리티를 키울 수 없는 부서에 갈 수도 있잖아요. 스페셜리티를 키운다는 부서는 간단한 거거든요. 내가 하는 업무를 3년 정도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거는 스페셜한 업무가 아니에요. 근데 3년, 5년 지날수록 계속 노하우가 쌓여서 정말 실력 차이가 나. 그게 스페셜리스트 부서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셀프 브랜딩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브랜딩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나의 셀프 브랜딩을 잘 만들어서 사내 공모제도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서가 새로 생기면 전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브랜딩이 잘 돼 있어야죠. 그러면 셀프 브랜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셀프 브랜딩은. 첫 번째, 전문가로 브랜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 그 UI, UX 만들지? 우리 뭐 이렇게 디자인하잖아. 야, 김대리 뭐 완전 전문가야. 요새 트렌드 다 알고 있고 요새 MZ세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인지 다 알고 있고 걔한테 물어보면 답 나와. 그러면 얘는 UI, UX 디자인의 전문가네. 또 다른 전문가가 있어요. 야, 타사는 어떻게 하고 있지? 다른 업종은 어떻게 하고 있지? 아, 이거 좀 궁금한데 해외 사례는 어때? 야, 그 박대리 있잖아. 걔 완전 꿰차고 있어. 해외 선진 사례 다 알고 있고 업계 사람들 다 알아갖고 업계 네트워크 장난이 아니야. 그래갖고 뭐 물어보면 금방 할 수 있어. 이것도 전문가야. 뭔가 확실히 눈에 띄는 게 있는 애들이죠. 그런데 야, 저 이 대리는 어떠니? 이 대리? 그냥 열심히 하는데? 이런 순간
이 브랜딩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할지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 쪽에 완전 전문가라고 하려면 그 분야를 계속 공부를 해서 전문가를 키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라고 해서 뭐 대학 때처럼 뭐 박사학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역, 적성을 제가 알아야 된다고 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자기의 적성을 파악해서 많은 사람과 네트워크를 맺기 좋아하면 시장, 벤치마킹 이런 쪽으로 전문가로서 정말 역량을 키워나가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연구하는 거 좋아하면 디자인 같은 거 좋아하면 또 그런 쪽으로 깊게 연구하는 거고요. 트렌드, 고객 트렌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돼야 됩니다. 그게 스페셜리티예요. 그냥 박사학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회사에 입사를 해서 부서 배치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떤 분야의 스페셜리티로 나를 키워갈 것인가 반드시 그걸 고민하고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활 중에 이제 취업하기 전에 꼭 제가 해보라고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행이에요. 여행을 혼자서 해보면 좋겠고 한 달이나 2달 정도를 하셨으면 전 좋겠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갖게 되면 휴가가 일주일, 뭐 길어도 2주가 안 되기 때문에 긴 여행을 할 수가 없고요. 또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혼자 여행이 어렵거든요. 근데 혼자 여행은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여튼 한 2, 3주 정도라도 국내라도 혼자 한번 여행을 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강력하게 권유드리고요. 차 몰고 다니고 이런 여행 말고 걸어서 하는 여행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숙박 같은 것도 미리 정하지 말고 그때그때 정해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지내다 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여행을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강조했던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구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트를 하나 사셔서요. 기록을 좀 해보세요. 나 이걸 정말 좋아해. 근데 나는 이런 것들 잘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 이런 것들을 난 더 많이 알고 있어. 근데 이걸 좋아하거든.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뭐 요리 같은 걸 하더라도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유튜버 보고 백선생 가르쳐주는 거 보고 요리하면 되는데요. 잘하는 애들은 창작을 하잖아요. 새로운 요리법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적어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건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취업하기 전까지 내가 정말 뭘 잘하는지 노트를 갖고 이렇게 좀 적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하는 거 못하는 것 얘기할 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난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면 그런 거를 잘하는 부서 가서 일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영업 같은 거 이런 데서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적어봐라.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마지막 부탁은 다독인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면접 때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 다독은 뭐냐면 책을 얇게, 넓게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책을 이렇게 깊게 전공처럼 읽을 필요는 없고요. 넓게 읽는데 책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책은 살 필요도 없고요. 재밌는 책 있으면 도서관에 신청하면 다 새 책도 사주고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빌려서 책을 보시고요. 책을 빌리면 처음부터까지 다 볼 필요 없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이고요. 재미없으면 책 던지시고 또 다른 책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처음부터까지 다 볼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재밌어하는 부분만 보고 또 다른 거 보고 이렇게 다독이 되게 중요하다 얘기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책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여자분들의 경우에 여러분 패션을 좋아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난 책은 관심 없고 패션이 좋아. 그럼 패션 잡지를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명품은 어떻게 명품이 됐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책을 또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패션학이라고 패션과 역사에 관한 책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패션이 역사와도 관계가 있구나. 또 역사는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는구나. 이렇게 좀씩 지평을 넓혀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굳이 억지로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읽으면서 좀씩 넓혀가면 좋다. 그럼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 딱 하나예요. 남의 생각을 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은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어라 많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남의 생각을 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쓴 저자는 자기 생각을 담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훔치면 그게 자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걸 막 이해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접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게 돼요.
그거는 아마 다독한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을 거고요. 제가 면접관을 들어가서 질문을 해도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해도요. 딱 느낌이 있어요. 쟤는 참 책을 많이 읽은 것 같다.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요. 왜? 남의 생각을 많이 훔쳤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질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꼭 답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은 그러면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다시 부연할 건 없는데 둘 다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취미다. 직업은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잘하는 일이 자기 강점을 극대화해서 잘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인더스트리 얘기했으니까 그런 건 다 여러분 판단하시는데 내 강점이 무엇인가? 그거는 극대화하기 되게 쉽습니다. 근데 약점을 커버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 그거를 찾아서 하면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건데 면접을 1대1로 보는지 다대1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을 뽑으려면요 1대1 면접, 그러니까 면접관이 한 명인겨 이게 훨씬 더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훌륭한 애를 뽑고요. 면접관이 여러 명일 때는요 평범한 사람 뽑아요. 웃기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1대1 면접일 때는 가장 공격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기 모습을 보이고요. 여러 명의 면접관이 보일 때는 좀 너무 모나지 않게 이렇게 좀 회사 와서 잘 적응할 것처럼 그렇게 좀 면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이미 뭐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나온 결론이고 저도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면접관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나는 혁신적으로 제가 마음에 들어. 그럼 저쪽도 뭐라는지 알아요? 너무 공격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두리뭉실이 조금 좋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문화 차이는 사실 이게 얘기가 되게 어려운 게 기업마다 고유의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 외국 기업이라고 이렇고 국내 기업이라고 이렇고 이렇게 말하기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국내 기업은 팀워크, 뭐 인간관계 이런 걸 조금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외국계 기업은 개인기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너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 이거를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좀 좋게 얘기하면 해외 기업이 리버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국내 기업은 좀 이렇게 컨셉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국내 기업은 내가 뭐 잘났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 이런 거를 보여주기보다는 팀에서 내가 뭐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런 거고요. 외국계 기업은 너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 너가 얼마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 이런 거를 조금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또 기업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면에서 외국 기업은 좀 개인 리버럴하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은 팀워크 이렇게 좀 정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스페셜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너럴리스트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거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획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러분이 커야 된다. 성장하려면 절대 회사 내에서 물론 이제 회사 내에서 크는 것도 중요한데 시장에서 인정받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명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무도 공부하는 얘기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비하인드 돼 있다. 이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엄청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대학교 다닐 때나 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공부하라고 막 난리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하는데 아무도 요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여러분이 치를 것이다. 좀 약간 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셜리티를 잡고 그걸 꾸준히 공부해서 자기가 그거의 전문가로 브랜딩이 딱 되어 있으면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 최고 경자에 올라간 많은 분들이 있고요. 다 과정은 서로 다를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좋고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승진하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어떤 마케팅에 특출한 게 있어서 갈 수도 있고 이런데요. 일반적으로 경영에서 최고 경영자가 되는 거는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죄송한데 운이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실력은 비슷비슷한데 그 상황에 맞는 그때 그 사람이 있었던 것 이것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최고 경영자가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기업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어떤 성공한 기업, 그 다음에 실패한 기업 이렇게 나왔을 때요. 경영학을 하는 교수님들조차도
성공한 기업의 조건이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뭐가 있으면 4번에 세렌디피티라고 우연이란 말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공에 있어서도 우연, 그게 좀 잘 맞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명한 스티브 잡스 뭐 이걸 다 업체 성공 케이스로 얘기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그 시대에 그때 환경에 맞은 거지 만약에 10년 전에 그런 걸 얘기했다면 그거 아마 바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거 기술도 안 들어오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약간의 우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요하면서 강의 시간에 운에 대한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4가지 습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 스페셜리티 계속 키워 나가면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게 되고 싶다고 해서 막 그렇게 길이 있거나 그러니까 시험처럼 답이 있는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도 중요한 게 사람이 자꾸 커져가면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또 다른 커져가는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이 자꾸 옹그라들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사장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내가 채용자가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냐라고 고민할 게 아니고 아까 제기한 그 4가지의 마인드를 갖고 스페셜리티를 더해서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거기도 일정 부분에 그 운이라는 게 있다라고 솔직히 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의 전체에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핵심은 아까 말한 4가지 중에 가장 좋은 거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 꼭 그걸 가지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성공하는 데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떨어져도 또 나의 기회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도전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를 여러분이 꼭 가지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